오늘은 이명박 몰랐던 사실편입니다. 이명박의 인생편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보고 오시는 게 이해하기도 재미도 더 나으실 겁니다. 인생편은 말 그대로 인물의 인생편이고 이번 편은 인물의 비하인드, 논란,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몰랐던 사실편입니다. 긍정적 평가,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 사건, 그리고 일화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편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먼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와 그로 인해 발생한 미국 부동산 버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계적 최악의 금융위기를 만든 사건이죠. 이것과 관련된 영화로 빅쇼트가 있는데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엄청 재미있으실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라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리먼브라더스랑 같이 붙어 나오는 이유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의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이랑 무슨 상관이냐? 당연히 전 세계적인 불황인데 한국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시 이 사태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잘 이겨냈죠. 타임지 같은 외신에도 메인으로 기사가 날 정도로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가 이 정도 선에 와 있는 것도 이때 금융위기 선방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찍을 때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고 6.5% 성장까지 이뤄냈죠. 이때 세계에서 한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율이 2.1%였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다른 요소들도 많겠지만 제일 유명한 건 한미 통화 스와프인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당연히 외국인들은 국내에 투자한 달러를 전부 자국으로 다시 가져갑니다. 주가는 당연히 바닥을 연이 쳤고요. 외환보유고 비상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사용하게 될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IMF처럼 외환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쉽게 쓰지 못하고 있었죠. 이명박은 당시 강만수 장관에게 미국과 통화 스왑을 요청합니다. 근데 당연히 자격이 안 된다며 거절당하죠. 이명박은 그럼 일본과도 동시에 통화 스왑을 진행하라고 하고 30억 달러 정도 해줄 수 있다고 나카가와 재무상이 말합니다. 이명박은 이 30억 달러를 거절하죠. 다들 머릿속에 물음표를 그리며 아니 왜 해준다는데 거절하지 라고 했지만 이 30억을 받으면 한국은 딱 30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굳혀지게 됩니다. 30억을 거절하자 일본은 50억 달러로 금액을 올리지만 또 거절하고 결국 70억 달러까지 금액은 올라갑니다. 70억이면 할만하지 않나 하는데 또 거절합니다. 3번이나 거절당하면 좀 화가 났겠죠.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외환수급에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협박을 해오는데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배짱인지 금융위기 때 70억 달러면 엄청 큰 금액이지만 결국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통화 사업을 추진해 위안화와 엔화의 경쟁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의 통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시키죠. 항상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던 중국에게 한국과 통화 사업을 하면 중국 위안화가 달러 같은 기축 통화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고 꼬드깁니다. 지금은 위상이 조금 높아졌다고는 하나 그때는 말 그대로 주변 통화였습니다. 중국은 오케이 그러자 하고 중국답게 가격은 한국이 정하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300억 달러를 부르고 한중 통화 사업은 성공리에 끝나는데 이때 미국도 300억 달러 한미 통화 사업을 오케이 합니다. 남아있는 일본은 무조건 통화 사업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300억 달러를 부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개의 통화 사업이 체결되면서 엔화가 고립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300억의 통화 사업을 받아들이죠. 세 나라 합쳐 금융위기 때 9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합을 이뤄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외신에서는 이명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죠. 이때 이명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주식을 사둬라 였는데 지금 주가가 이꼬라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이야 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결국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명박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죠. 또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이명박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중에서 기업인 출신들이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아덴만 여명 사건입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1만 톤급 화물선인 사모 주올리가 피랍되었는데 이때 대한민국의 주도로 미국 5만 파키스탄 해군의 연합작전으로 한국인 8명을 비롯한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총 21명을 구출한 한국이 최초로 수행한 인질 구출 작전이죠. 그리고 잘한 일에 소개되는 작전이니 당연히 성공적이게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해부대 소속 UDTC 팀의 공격으로 해적 8명 사살과 5명 생포에 성공하며 작전이 끝났죠. 1차 작전 때는 사모 주올리오의 선장 석해균이 엔진오일에 물을 타 정상 운항을 어렵게 만들고 해군이 링스 헬기와 고속단정 2척을 진입시키면서 헬기의 K6 기관총으로 위협 사격을 해 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차 작전 때는 파키스탄의 구축함과 미국 해군의 P-3C가 한국군과 함께 주올리오를 감시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작전 허락과 함께 오만의 해군이 고속정을 보유하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채영함의 한포 사격과 함께 완
완전히 진압을 하죠. 이때 UDTC 팀의 개인 카메라로 담은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사건은 한국 내에서도 물론 좋은 평가를 받았고 미국 야후에서도 1만 6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잘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돈을 주고 구출하던가 하는 방식의 협상을 사용했는데 타협하지 않고 직접 대처하는 선례를 만든 것에 전문가들도 좋게 평가했죠. 지금부터는 좀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세계 1인자는 미국이고 세계에서 한국이 이권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미국에게 적어도 밑보이지는 말아야 하고 사이가 좋다면 더 좋죠. 이건 사대주의나 미국을 빨자는 뜻이 아니라 세계 돌아가는 모양이 이러한데 우리만 거스를 수 없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국을 등지고 배척하면서 성공할 만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참여정부 때 한미동맹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외신 기사를 가져와 보면 이용관계라고 평해놓은 기사가 많죠.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다분히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정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잘 안 맞을 것 같은 이명박과 오바마는 의외로 오바마가 재임 중 가장 친한 외국 정상 5인 중에 이명박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저번 영상에서 다룬 한미 FTA. 한미 FTA뿐만 아니라 이명박 당시 EU FTA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 FTA를 추진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당시에 한국이 경제 영토가 3위였다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인 출신답게 경제 쪽에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 먼저 세계에서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그리고 이걸 2년 동안 유지했죠. 이건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이뤄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제재를 기점으로 두고 있죠. 집값 상한제와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식으로요. 보금자리 주택은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했는데 LH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다만 이때는 제재 없이 그냥 공급량만 확 늘려버린 거죠. 이 당시 공급량이 총 분양의 30% 정도로 엄청난 물량을 풀어버립니다. 덕분에 집값은 정말 안정화가 되었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한 정책으로 문민 참여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맞춘 정책이 먹힌 것이죠. 실제로 인기 중 땅값은 195조 하락했고 아파트 가격도 소득 1분위 기준 48년에서 35년 만에 살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이 맞춰졌죠. 마지막으로 의외로 민주주의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0년 기준 세계 21호 역사 최초로 최상위권에 진출하죠. 이 기준에 들어오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사회입니다. 근데 뭐 이후에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이 등수는 다시 구경 못하고 있지만요. 그럼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인사 문제입니다. 뭐 사실 이건 없는 정권이 없기는 한데 이때는 뭐랄까 좀 노골적이었습니다. 고소영이라고 불리는 고려대를 나와 소망교회를 다니는 영남 출신 인사가 많았고 위에서 말한 강만수 기재부 장관도 이명박의 지시를 잘 따른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고환율 정책으로 실패를 하였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권 남용으로 사법 불신의 스타트를 끊어주었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여론조작 사건이 진실로 드러나면서 유죄 판결을 받죠. 이 이외에도 이명박의 인사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취임 후에도 부정부패로 말이 많았습니다. 인사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부정부패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가끔 진보와 보수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능력이 없지만 착한 사람, 능력은 좋지만 나쁜 사람 중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건 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온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드인 뉴스룸에서 이것과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미국에서도 통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보통 이 능력이라는 부분은 경제와 안보, 외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복지나 환경 같은 부분은 진보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성장과 분배에서 보통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를 외치니까요.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이명박 정부의 부패는 상당히 심합니다. 쭉 나열해보자면 일단 친인척 그리고 측근 비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선거자금으로 22억을 뇌물로 보낸 이팔성 뇌물사건, 대보그룹 뇌물수수, 공천 헌금수수, ABC 상사 뇌물수수, 지광스님 뇌물수수 등 많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증거가 있는 것들이 재판에 올라가 1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ABC 상사나 지광스님 뇌물수수 같은 것들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받았고 공천 헌금수수와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준 것은 정경유착으로 판단해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싶지만 진짜 한두 개가 아니라서 다 하려고 하면 30분짜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굵직한 것들만 짚어서 몇 개만 살펴보자면 뭐 다스는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난 사건이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에 들어간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BBK는 내외사라는 발언과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정부패는 위에서 이야기했고 김대중의 노벨상을 취소하려고
공작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정부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미 FTA 당시 학생들이 반발해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과도한 영어 교육과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교육 정책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정권에도 터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에서도 작성했죠. 민주주의 지수가 엄청 높았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민주주의 지수가 높았던 것이지 또 언론 지수는 낮았습니다. 언론을 장악했었거든요. 종교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데도 한몫했습니다. 정부의 개신교 편애가 너무 티나게 드러났거든요.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부터 부활절이 되면 매번 소망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했죠. 운전면허 간소화도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덕분에 김여사 같은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면허를 대거 취득하게 되죠. 부정적 평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대충 다 말했으니까요. 이렇게 쫙 말하고 나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능력 좋고 괜찮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아직까지 한국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성군이라고 불릴 만한 대통령이 없죠. 씁쓸하네요. 마지막으로 일화 몇 개만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2008년 일산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경찰의 대응이 상상 이상으로 미흡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이명박은 화가 나 뛰어왔다며 경찰서를 방문하죠. 대통령이 경찰서를 방문하는 건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질타를 하고 나오면서 6명을 직위해제시킨 후 6시간 만에 범인이 검거되죠. 다음은 박정희와 정주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번 인생편에서 이명박이 직접 청와대로 편지를 보냈다고 한 것 기억나시나요? 박정희는 정주영에게 이명박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정주영은 이 말을 잘 돌보라는 말로 알아들어 승승장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위키리크스라는 사설 사이트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나 기업의 비리 같은 걸 폭로 고발하는 사이트인데 말 그대로 익명의 제보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당시 정주영이 이명박을 처음 눈여겨본 사건은 공사가 계속 적자가 난다고 화를 내면서 공급의 적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라고 정주영이 지시하자 경리부에는 난리가 났죠. 이때 말단사원 이명박이 나서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정주영은 이명박을 능력 있는 인물로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